예. 사실 우리나라 국회법을 보면은 예. 국회에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의사일정이라거나 이런 걸 합의하고 국회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정당이 아니라 정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내 교섭단체라는 제도를 두어서 교섭단체들끼리 그 합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제도는 이제 원래 원내 교섭단체의 기준을 20석으로 20석 이상으로 제한함으로써 소수정당을 배제시키기 위한 국회 운영에서 소수정당을 배제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거대 정당들이 탈당하는 사람을 막는 탈당해봤자 10명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사실은 과거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도 교섭단체의 그 진입장벽, 그 문턱이 굉장히 높은 20석은 넘어야 되니까 어떤 나라는 이런 제도가 없거나 5석, 10석 이런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여하튼 그랬기 때문에 이제 정당이 있어도 20석이 안 되면 군소정당으로서 교섭단체가 안 되는. 과거에 DJP 연합 당시에 자민련이 그 3석이 모자란 17석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교섭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당시에 그 민주당에서 의석을 꿔줘가지고 입석을 채우는 그런 아주 그 뭐 웃지 못할 사례까지 있었던 그런 과거죠. 근데 이번에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서로 이제 정체성의 차이도 있고 통합할 만큼 가깝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동으로 추진할 어떤 그런 이제 정책들은 이미 있기 때문에 그 교섭단체를 이루어서 일종의 그런 거죠. 공동구매하면은 물건 좀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통합한 건 아니지만은 함께 할 수 있는 건 함께 하고 따로 할 건 따로 하는 그런 이제 공동교섭단체 제도를 갖다가 활용한 겁니다. 아무래도 어깨가 무겁다.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왜냐하면 이제까지도 국회 내에 크고 작은 사안에 대해서 입장은 늘 발표해 왔지만 내린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고 또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좀 가벼운 몸이 가벼운 상태였다는 이제는 우리가 찬성했던 반대했던 어떤 태도를 취했던 간에 내린 결정을 함께 내렸기 때문에 결정에도 책임을 지는 그래서 좀 뭔가 우리가 주장하던 바를 발표할 수 있는 관철시킬 수 있는 기회는 더 커졌습니다. 권력이 조금 더 많아졌다고도 볼 수 있고 그 대신 책임은 그보다 훨씬 더 크게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밥을 먹어도 다 1인분씩 나옵니다. 발언은 다 똑같이 하고 물론 이제 표결할 때야 차이는 나겠지만 지금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사실상 합의제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국회가 봐야 될 것이고 그런 점에서 교섭단체 하나하나가 의석이 몇 석이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봅니다. 문은 열었는데 의사일정이 합의가 안 됨으로써 가동이 안 되는 거고 처음에 며칠 가동되다가 그 자유한국당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그 사보타지에 들어간 거죠.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방송법 때문에 그랬다. 방송법 개정. 처음에는 방송법 때문에 그래 됐죠. 처음에는 바른미래당에서 방송법을 이유로다가 방송법 합의 수많은 법들이 지금 수백 개의 법들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방송법을 꺼내가지고 방송법을 갖다 빨리 처리하자. 그리고 또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그게 안 들어지면 못한다. 이래 되는데 자유한국당 사실 제가 볼 때 방송국에 큰 관심이 없어요. 자유한국당이 이제 이걸 받아가지고 같이 이제 교착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러다가 김기식 위원장, 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이제 그 사태가 발생했고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방송법을 받든지 김기식 원장을 사퇴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라. 했는데 김기식 원장이 또 사퇴하고 나니까 이제는 또 드루킹 특검 해가지고 하나는 해라. 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최근에 뭐 또 바른미래당에서는 특검은 어차피 서로가 의견이 다르니까 제외하고 나머지 방송법을 포함해서 합의가 되면 가자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하고 똑같은 건 또 아니죠. 애초에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공영방송을 갖다 정권이 장악해가지고 아주 방송을 엉망으로 만들었던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정부의 입김을 갖다가 거세시키는 그런 안을 갖다가 민주당과
그 당시 뭐 정의당 의원들까지 동의해서 만들었어요. 네. 그게 지금 제출되어 있고 그게 박홍근 의원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어요. 바뀌다 보니까 이 안대로 가면은 야당 주장하는 사람이 또 되는 상황이 되니까 민주당이 또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 어찌 보면은 과거에 박근혜 정부를 규제하려고 하는 안을 냈을 때는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했고 이번에는 야당 입김이 강화되는 안이 그 안이 되어버리니까 이번에 또 여당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아니 이 안은 그 민주당이 야당의 시절에 낸 안이니까 통과시키자는 거고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다붙이는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바꿔서는 그 당시에는 그걸 또 자유한국당이 반대하지 않았느냐 뭐 이러고 꼬리를 맞무는데 저는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여당이 되었을 때 야당이 되었을 때 입장이 달라지면은 법안도 달라지는 그런 법은 잘못된 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태도 이전에 그래서 그런 법으로 가면은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지금 하자는 그 안도 자기들이 여당이 되면 또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NHK는 NHK, BBC는 BBC의 길로 가는. 그래서 방송이 그야말로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서 안정적으로 그 국민을 대변하는 공공성을 중심으로 가는 그리고 공정성을 바탕에 깔 수 있는 그런 갈로 가려면은 저는 국민 추천제와 같은 국민 추천제는 뭐 사장 선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일종의 우리가 그 지난번에 그 공론화와 같은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한 200여 명의 어떤 그런 추천위원을 갖다가 각계에서 이렇게 추천을 해가지고 거기서 심사숙고해서 하자는 거고 그 과정 추천 과정에서 정당 몫으로 오는 게 없다는 거죠. 정당 몫으로. 사실 이번에도 보면은 KBS 같은 경우는 KBS 이사회가 이제 그 권한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현행법은 돼 있어요.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서의 특수성 때문에 이번에 양성동 사장이 뽑히는 과정에서 보면 KBS 이사회가 자기 권한을 발휘를 안 했어요. 안 하고 일종의 공론화에 붙인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 경합하는 후보들이 있었지만 양성동 사장이 된 거고 결과에 대해서 다들 만족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이번에 뭐 실험 케이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걸 좀 더 제도화하는 그런 방안이 지금 안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재정 안도 있고 최혜선 의원 안도 있는 것이죠. 저는 그 제가 더 먼저 얘기를 한 부분이긴 한데 국회법에는 국회의장이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교수단체들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협의할 만큼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두 개 당이 반대하면 못 여느냐? 나는 그건 아니라 봐요. 그런 점에서 자유한국당 빼고라도 의장이 소집해서 하는 사실 정세균 의장이 그런 사례가 있어요. 2016년에 정기국회 끝났을 때도 임시국회로 이렇게 이어지게 하는 과정에서 의장의 직권으로 회의를 소집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소집해가지고 물론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법률은 못 다루지만은 예산 관련된 건 다룰 수 있으니까 시정연설을 듣고 충영예산 정도는 다룰 수가 있는 거죠. 나오긴 나오는데 이 사건의 핵심은 우리가 이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벼운 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고 중요한 사건인데 이 사건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법의 경계를 넘나든 조직적인 사이버 활동 이른바 댓글을 포함한 그 활동 중에 합법인 부분도 있고 불법인 부분도 있는 거예요. 애초에 그 불법인 부분과 관련된 의혹이 매크로 의혹이에요.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가지고 주로 댓글을 썼다기보다는 댓글에다가 좋아요 표시를 갖다가 눌러서 그건 자기도 인정한 거잖아요. 인정한 거고 그래서 뭐 그런 댓글 활동한 거는 일종의 네이버에 대한 네이버 허위 정보 그러니까 기계로다가 막 이렇게 좋아요 표시를 과장함으로써 허위 정보를 입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댓글 순서가 이제 자기들이 작업했던 댓글이 상위에 올라가도록 강제로 만든 거죠. 일종의 여론의 조작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이것은 현행법상으로 이제 금지되어 있는 불법 이게 일종의 영업 업무상 업무 방해 행위예요. 그렇다. 그 컴퓨터 등 전산 장치의 장애를 통한 업무 방해죄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이미 고발이 됐던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조사가 되었고 배우가 없으면 확인됐고 이걸로는 기소가 됐어요 지금. 기소가 됐는데 이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것이
대통령 선거라는 어떤 그 시기, 네. 대통령 선거 때 그 불법 활동을 했느냐의 문제인데 여기서도 그 불법 활동을 갖다가 김경수 의원을 필두로 한 민주당의 어떤 지시, 지휘 혹은 부탁 하에 했느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근데 대선의 활동은 사실 대통령 선거 때 사이버 활동 부대를 안 둔 후보가 있습니까? 우리도 정의당도 뒀는데요. 저도 했는데요. 그건 다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중에서 합법이 있고 법에서 금지한 활동이 있는 거예요. 허위의 사실. 그다음에 여론을 조작. 근데 이것을 이제 일단은 드루킹의 활동이 불법이 어느 만큼 있었고 합법이 어느 만큼 있었는가는 지금 수사 중이에요. 아직 확인된 건 없어요. 그리고 합법 활동에 대해서는 그걸 예를 들면 선풀운동 이런 거 김경수 의원이 예를 들면 몇 가지 그 기사 링크를 갖다가 전 선거운동 기간 중에 8개를 보내면서 대통령 선거제 8개 보내면서 이런 거 많이 홍보해 주세요. 이거는 다 문제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도 저도 트위터 같은 데 보면은 여기 좀 많이 이거 퍼뜨려 주세요 이런 걸 간혹 올리거든요.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문제는 이제 조직적으로 허위 사실을 불법적인 활동을 했느냐 여부고 그게 민주당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대한 확인인 거죠. 근데 이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수사 중이고 드러난 게 없는데 그래서 저는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지 뭐 수사해봤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고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어떤 사람 그러면 심지어는 김경수 대회는 문재인이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는 거 있죠. 그거는 너무 과도한 얘기잖아요. 그 긴지 아닌지는 가봐야 하는 거고 드러나기도 전에 김경수는 이름이 나왔다고 당연히 문재인도 드루킹을 알았을 것이다. 문재인이 후보가 지시해서 이루어진 일일 것이다 라는 그는 아직까지는 상상에 불과한 것이죠. 직접 대통령이 해명하라고 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좀 너무 과도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보다도 사실 납득이 안 가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대선 때는 특히나 요즘에 유 세장의 과거에 DJ, YS 격돌할 때처럼 100만 명씩 모입니까? 안 모이거든. 100만 명이 어디 있는가? 사이버에 있는 거예요. 사이버 활동은 격화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헌법재판소의 그 위헌 판결 때문에 선관위가 사이버 활동은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있어요. 사실상. 다만 현행법에 어긋나는 것 제외하고는 기간, 폭 다 열어두고 있어요. 표현의 자유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과열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보면은 좀 더 단속의 필요는 있다 저는 생각됩니다.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에 댓글에 옳다 그르다를 붙이게 만들므로써 포털은 장사가 됐을지 몰라도 사실은 과도한 사이버 경쟁을 유도한 측면도 있는 것이고 이런 건 앞으로 고쳐져야 되겠죠. 아주 잘못된 시스템이라 봐요. 사람들이 기사 내용을 보고 자기가 판단을 하기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것 같은 여론에서 이걸 어떻게 보는가를 먼저 보는데 그 여론이 진짜 여론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가짜 여론인 경우들이 있다는 거고 그 여론을 조작하고 싶은 충동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시스템이 이번 기회로 바뀌어야 된다고. 베스트 댓글 이런 게 폐지돼야 되겠네요. 폐지돼야 됩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포털들의 어떤 상업적인 어떤 목적은 달성될지 몰라도 국민 여론 건강한 여론 형성에도 저는 굉장히 이거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범죄를 양산하는 우범지대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 사이버 공간, 특히 SNS에서 영향 있는 사람, 인플루엔서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이 기업 마케팅 쪽에서는 돈을 주고 대가를 주고 그 사람들 그걸 하게끔 하는 게 그게 맞는 데 있대요. 아니 이미 사실은 심지어는 네이버 같은 데 보면은 우리 동네 치과 내가 지금 이빨이 아파서 치과를 가야 되잖아요. 우리 동네 치과 치면은 나와요. 우리 이제 위치가 이제 정보까지 들어가니까 우리 동네 치과들이 소개가 되는데 그 중에 어느 치과가 제일 위에 있느냐, 블로그 같은 데 보면 어디가 제일 위에 있냐. 이게 바로 댓글 작업의 결과인 경우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영업을 하는 분들이 병원에 가서 영업을 하는 거예요. 순위를 올려주겠다. 며칠 만에 올려주겠다. 그러니까요. 예, 이게 병원만 그렇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맛집. 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동네 맛집 치면 바로 나오게 만들고 그게 댓글 달고 조회수 늘리고 그래서 마치 굉장한 집처럼 만드는 이런 허위 정보를 갖다가 양산하는 게
이미 보편화되어 있고 그게 정치 영역에서 이번에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근본적인 좀 쇄신책이 필요하다고 되고 있고 변수로 만들고 싶어하는 쪽과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민주당이나 김경수 의원 쪽에서는 자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지방선거 전에 결과가 빨리 나오길 바라는 쪽과 지방선거 그때까지 결과가 안 나오도록 만드는 걸 바라는. 지금 특검을 하게 되면은 준비기간이 20일이고 특검 조사기간이 1차가 70일이에요. 그러면 1차 기간만 해도 90일이면은 7월 말에 끝나. 그러니까 6월 13일 지방선거 때까지는 의혹만 난무하고 결론은 안 나는 상황으로 가고 싶어하는 쪽과 빨리 결과가 나와가지고 이게 정리되고 지방선거를 치르고 싶은 쪽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죠. 김기식 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정의당의 그 데스노트는 저희들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 칭호인데 저희들도 내부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늘 그걸로 감론을박하면서 다만 저희들은 정략적으로 문제를 풀지 않고 국민 상식에 의해서 어떤 태도가 옳으냐 어떤 조치가 필요하냐를 대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판단하는데도 굉장히 신중하고 시간이 걸리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데스노트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지 저희들이 뭐 힘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입을 열면은 그쪽이 낙마하는 우리가 이제 그 노트에다가 이름을 올리면은 낙마하는 그 시스템은 아니고 상식에 입각하려고 노력해왔다는 말씀만 드리고 김기식 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경희당의 입장 표명보다는 이미 청와대에서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했잖아요. 이 중에 하나라도 저축되면은 사임 토록하겠다라고 발표했고 그 며칠 후에 중앙선관위에서 이제까지 입 닫고 가만히 있던 중앙선관위가 갑자기 이제 이거는 종전의 예를 벗어났다, 위법성이 있다, 뭐 이렇게 함으로써 된 그 이제 청와대가 국민들의 약속을 지키는 과정 차원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이렇게 프로세스를 그 진행을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냐? 청와대가 선관위에 질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저는 좀 어색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어색한 게 많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름대로는 정치적 판단, 정무적인 판단이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는 것이지 우선 어떤 재판에 붙여가지고 또는 어디에다가 의뢰해가지고 판단할 문제는 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뭔가 선관위 태도도 선관위가 처음에 그걸 조회했을 때 이래도 됐느냐라고 선관위에게 김기식 당시에 국회의원이 물었을 때 아 그거는 좀 종전의 예를 벗어난다라고 답변했다고는 하지만 그 다음에 김기식 의원이 그 말 안 듣고 집행을 한 겁니다. 한 뒤에 그걸 갖다가 회계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 회계보고라는 게 앉아서 그냥 수동적으로 보고만 받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그런 거 많이 합니다만 보고를 해가지고 선관 입장에서 이게 항목 처리가 잘못되어 있거나 불법성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시정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정 조치대로 바뀌지 않으면은 경고를 하고 경고해도 안 되면 고발까지 합니다. 이런 절차를 하나도 안 밟은 거예요. 그래서 직무유기다 이라고. 그 지금 당연히 직무유기죠. 그러면 이번에 이 직무유기 과정에 대한 해명은 있어야죠. 이 얘기는 안 하고 단속은 목격하고 단속 안 해놓고도 나중에 와가지고 아 그거 누가 물어보니까 그때 그 저기 신호등 위반한 거 그 불법 아니야? 그러니까 불법 맞다. 그건 왜 그때는 가만히 있었냐라는 거죠. 선관위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본인들이 해명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뭐 완전한 평화가 실현되고 또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까지는 그런 의심은 끊이지 않을 거예요. 계속 있기 마련인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좋다. 그러면 어떡하라는 얘기냐. 그러면 핵실험 중단하지 말아야 되고 ICBM 계속해서 실험하겠다고 미사일 쏘겠다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그건 아닐 거예요. 사실 지금 얘기하는 북한의 이번에 엊그제 발표한 내용은 그동안에 중국이 쌍중단이라 해가지고 북한은 핵실험 중단, 실험 중단입니다. 미사일 발사 실험 중단을 하고 미국은 제재를 한미 군사 연습을 중단할 것. 그래서 두 개의 중단을 쌍중단, 양중단이라 해가지고 어느 하나만 하는 거는 당사자가 안 들을 테니까 상대도 보조를 맞추는 조건으로 할 것을 요구해 왔던
문제고 그렇죠. 많은 나라들이 또 동의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국내에서도 그 동의하는 학자들이 있었고 미국에서도 동의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루어지지 않은데 이번에 보면은 조건 없이 군사훈련 중단이라는 조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 선제적으로 하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기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 물론 이게 다는 아닙니다. 중단을 얘기했지 폐기는 얘기 안 했으니까요. 그러나 폐기를 하려면 한 번에 폐기가 됩니까? 중단을 해야 폐기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폐기로 가는 길이 더 열렸다. 문이 더 열렸다. 라고 우리는 환영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이걸 기정사실로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이행하는 노력을 또 서로 머리를 맞댈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사실 이거는 남북 정상회담 때 뭔가 하나 받으면서 꺼내도 될 만한 카드인데 정상회담 이전에 미리 이 조치를 취한 것은 저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 전망을 높여주는 하나의 징표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선언은 일시적인 선언이 아니냐, 나중에 또 입장 바꿀 게 아니냐고 하지만 이건 전 세계인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선언이기도 하고 러시아에 대한 선언이기도 하고 중국은 이 선언 자체에 대해서 동의한다라고 환영한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만약 이 선언이 거짓 시험이 드러난다면 중국을 잃는 거예요. 러시아도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더 고립무원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심도 이해는 되지만 마냥 의심할 문제는 아니라 생각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이 사안의 성격이 뭔가 하면은 선언이 있고요. 선언은 실행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게 실현되려면 그럼 비핵화를 하겠다 하고 선언했으면 그것을 현실로 굳히는 실행 단계가 있어요. 실행 단계가. 두 개를 동시에 할 수는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말을 꺼내는 순간 모든 게 다 실현되는 상황은 없어요. 그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그건 이 두 가지가 다 이제까지 보면 선언만 하고 실행은 제자리를 맨돈다거나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선언이 되는데 일단 실행을 하기 위해서도 선언이 필요하다는 거고 이번에 두 번의 이 회담 최소한 남북 그 다음에 북미 그 다음에 이어질 북중 그 다음에 이어질 수도 있는 북일 이런 일련의 회담들이 뭔가 하면 선언은 남북회담으로서 시작되는 것이고 그 선언에서 만들어진 어떤 그 계획들 이후에 합의되는 계획들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 다만 이거 그러면 10년씩 할 거냐 5년씩 할 거냐 아니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사실은 이거 2년으로 하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내에 하자 혹은 그보다 뭐 더 빠르거나 좀 더 길거나 대략 임기를 기준으로 해서 전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정도에 끝날 걸로 지금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걸릴 상황도 아니에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현 상황, 종전 상황, 현 상황이 지금 정전 상황이니까 정전 협정을 이제 아마 정치적인 상징이지만 종전 선언이 남북회담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종전 선언이 현실화되려면 그건 평화협정으로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전협정을 끝났다 이제 전쟁은 끝났다라는 정치적 선언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전쟁 끝나고 뭐냐? 또 전쟁 끝난 상황을 뭘로 보장할 거냐? 그건 평화협정으로 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평화협정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 평화협정은 남북 북미 간에 불가침 조약을 맺거나 불가침 선언을 하는 방식으로 보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에 현재 우리가 비정상적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을 갖다 풀므로써 DMZ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군사적인 시설들이 지금 사실상 양쪽 다 정전협정을 위반해서 DMZ 안에 그 군사력을 무장을 병력을 일정에 파견하고 있는데 그걸 철수시키는 그래서 평화를 위한 실질적 한 걸음을 시작하는 그건 이제 말 그대로 세계 평화공원이 되겠죠. 그렇죠. 정말 볼만한 어떤 상황들이 앞으로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이제 평화를 향한 평화 증진,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여러 한 걸음 한 걸음들이 이제 이게 또 다른 한편으로 뭐 교류, 경제 교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한 축은 가장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비핵화. 비핵화는 선언을 했다면 그러면 언제까지 어떻게 실행할 거냐에 대한 약속과 그걸 구체적으로 한쪽에서 나는 실행했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실행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서로가 확인하는 또는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절차. 시기까지도 남북 정상회담에 놓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뭐 시기 문제는 북미 정상회담까지 가야 되지 않겠는가 보이지만 그래도 그 문제를 논의하는 첫 물꼬는 남북 정상회담이 될 것이다. 고 보입니다. 또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지금 취하고 있는 여러 조치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걸 따낼 것인가가 아니라 그런 생각이 어느 쪽에도 왜 없겠습니까만은 오히려 협상에 장애가 되더라도 이거는 따내고야 말겠다. 그런 자세로 지금 임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명분에서 더 우위에 서려는 어떤 굉장히 적극적인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의 예상을 넘어서는 그런 진전은 있을지언정 우리의 우려가 현실화되는 그런 상황은 쉽게 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좀 알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이 지금 협상 국면이 만일 파국에 이르면 어떻게 되느냐. 협상하기 직전으로 돌아가느냐. 그렇지 않다. 오히려 훨씬 상황은 이제까지 우리가 겪지 못했던 어려운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 그런 점이 서로를 다 압박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뭐 정치 영역에서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 정치가 그동안에 사실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가장 관심사를 잘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념을 이유로 또 그걸 명분으로 해가지고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그런 공방으로 정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정치에 대한 신뢰도도 현격히 낮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 아니에요. 우리 다른 나라가 다 이렇게 정치에 대한 신뢰가 낮은 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된데 이 분단 문제가 크게 작용했다고 보고 어찌 보면 분단을 이용해서 분단은 자연스럽게 이념 대결을 만들 수밖에 없고 또 여전히 평화체제가 아닌 상황에서는 군사적 대결이 있고 이렇게 저렇게 사고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걸 핑계로 해서 이걸 지렛대로 해서 불필요한 과도한 이념 논쟁을 증폭시켜 가지고 그걸로 표를 얻는 그걸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뭔가 정치력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잘못된 관행들이 과거에 많았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관행들이 이번 남북 간의 어떤 그런 평화 정착의 지금 단계가 열리게 되면은 이런 어떤 과거의 소모적인 정쟁으로 좀 탈피해서 정말 국민들의 실질적 관심사를 가지고 생산적 경쟁을 하는 그런 좀 선진국형 정치로 이게 보수 세력도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네요. 기대하지 않으면 뭐 생겨날 수 그래서 없으니까. 이제는 낡은 이념 논쟁에 기대는 낡은 보수 세력은 한국 사회에서 이제 발을 못 붙여야 됩니다. 보수가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매력 있는 보수, 국민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보수, 그리고 그런 낡은 이념 논쟁에서 탈피하는 그런 보수 세력의 새로운 보수의 탄생이 가능해졌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 해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제가 몹시 준비된 대통령이다. 그냥 준비된 대통령이 아니라 그런 표현도 초에 썼는데 아직은 물론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촛불 이후 시대의 시대 정신을 잘 읽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민주화를 넘어서 이제 경제 민주화로까지 나아가야 되는 일자리 문제, 노동 문제에 대한 어떤 좀 그 전과 다른 새로운 인식, 그 전 정권과 다른 이런 인식이 사실은 좀 주목할 만하다고 보고 또 하나가 이제 이 평화와 관련돼서 사실은 작년 말까지만 해도 얼마나 전망이 어두웠습니까? 그러나 그 어두운 전망 속에서 베를린 선언이라거나 여러 가지 입장 표명한 것이 사실은 평창올림픽에 대한 기대를 이렇게 씨앗이 돼가지고 지금 싹이 트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운도 좋다. 운도 좋다. 이거 뭐 동북아의 어떤 평화가 열리는 어떤 시대적인 어떤 정신을 잘 간파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가 일단 보여지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보입니다.